네, 안녕하세요. 상위 1%의 비밀 김종윤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압도 개념편 14페이지입니다. 현대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좀 내용적 측면과 그다음에 형식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이 내용과 형식을 파악하면 현대시를 제대로 100%다 파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면에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위주로, 이러한 정보들을 위주로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작품의 주제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형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시의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상의 기법,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혹은 문학 개념어, 그 중에서도 시 개념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상의 기법이든 특징이든 시 개념어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공부해 나가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은 사실 뭐 일주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실력이 확 오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공부하는 연습들, 훈련의 과정들이 누적되어야만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시를 읽는 눈과 실력들이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형식적 측면과 관련한 애들은 사실 오늘 한 30분 정도의 수업에 집중하셔서 외울 것만 열심히 암기해 주시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개념어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딱 예비 고1 혹은 아무리 늦어도 고1 때 공부를 끝내주셔야 되고 고2, 고3 때까지 이 개념어를 공부하고 있다. 별로입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얘는 그냥 끝내면 돼요. 하루 날 잡고 달달달 외워주시고 한 번에 집중해서 공부를 끝내버리면 되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이 공부의 기준과 방향성을 오늘 먼저 잡고 수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시의 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문 문학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시는 운문 문학입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 운율을 우리가 외제율과 내제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제율이라고 하는 건 시 바깥에 운율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달리 말하면 시의 형식과 시의 형태가 통일돼 있어. 시의 형식과 형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외제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시를 우리가 정형시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한시나 시조 아닙니까? 한시는 예를 들면 5글자나 7글자의 한자로 시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조 같은 경우에는 3, 4조의 음수율과 사음보의 음보율을 정해주면서 이 정해져 있는 형식의 그 규칙들을 지켜주면서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형시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운율이 바로 외제율입니다. 그래서 외제율은 보통 음수율과 음보율로 실현되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음절의 개수, 음절의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가 문법 용어네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워두세요. 제발 좀. 음절은 여러분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까 음절의 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글자 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율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는 음절의 수가 몇 개인 거예요? 세 개인 거예요. 세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 수를 맞춰줘야 되는 그 형식,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음수율이 정해져 있는 시죠. 정형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제율이 드러나는 거죠. 음보율은 뭐냐면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의미 단위로 시를 읽어 나갈 때 그 한 구절을 몇 번으로 끊어 읽을 것이냐, 몇 번의 호흡에 끊어서 그 한 구절을 읽어낼 것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음보나 4음보의 시들이 제일 많아요. 2음보는 너무 짧죠. 그 다음에 5음보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에 가장 적당한 음보율이 3음보 아니면 4음보거든요. 그래서 3번의 호흡에 끈을 읽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음보고요. 4번의 호흡에 하나의 구절이 끈을 읽힌다. 이러면 4음보가 되는 겁니다. 음수율과 음보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외제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현대시는 어떻습니까? 현대시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정형시가 아닙니다. 현대시는요, 정형시가 아니라 우리 자유시라고 부르죠.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은 어휘들,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 없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시가 아니라 자유시다 보니까 현대시는 어떨까요? 외제율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고전 시가에서는 외제율이 중요하지만 현대시에서는 다 내제율인 겁니다. 안에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시에서 나타났고요. 내제율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내제율이 실현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의문의 반복입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의문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중학교 때에도 의문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그 의문이 바뀌는 의문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의문이 뭡니까, 여러분? 다음이랑 모음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갈래갈래 갈린 길.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갈래라는 애도 반복되기는 하지만 갈래 없다고 해볼게요. 그냥 갈래 갈린 길이라고 해볼게요. 얘도 반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어의 반복이 나타난다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시어, 즉 단어가 반복되고 있진 않고 뭐가 반복되고 있죠? 기억이라는 자음과 리을이라는 자음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라고 하는 의문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이 반복돼도 운율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어와 식구의 반복입니다. 시어는 단어고요. 식구는 구절입니다. 구절이라는 건 단어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어와 식구가 반복되어도 마찬가지로 내재율이 실현되게 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뭔가 시어와 식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죠. 추억이라고 하는 애는 반복되지 않지만 별 하나의 무엇과 라고 하는 식구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통사구조의 반복입니다. 통사구조는요, 자, 통사라는 말은 쉽게 쓰면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쉬울 텐데 우리 문법 용어에는 참 이런 괜히 어렵게 표현한 좀 한자 어휘들이 많죠. 문장도 한자기는 하지만 앞으로 통사라는 말이 나오면 문장이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여기까지는 반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이러면 어떤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냐? 뭐와 같이 뭐뭐에, 뭐와 같이 뭐뭐에, 무엇이 뭐뭐 하도다, 무엇이 뭐뭐 하도다. 이런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의 운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우리 이미지라는 말은 심상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미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심상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심상이라는 건 마음속에 어떤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상,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이 맺히네. 이런 걸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 혹은 감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각적이라는 건 우리 오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감. 시, 청, 촉, 후, 미. 그죠? 이 시청촉후미라고 하는 오감을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감각을 통해서 느낀 건 구체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시에서는, 문학에서는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와 감각적 심상은요, 구체적 이미지와 구체적 심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았을 때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동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색채어를 사용하는 게 있죠. 흰, 노란, 빨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색과 관련된 색채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색채어하고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개념 중에 색채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죠. 색채 이미지는
흰색 이런 식으로 색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눈, 하얀색이 떠오르죠? 키, 빨간색이 떠오르죠? 이런 것들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꼭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명시되어야만 시각적 이미지인 게 아니고요. 그냥 눈이라는 시어 하나, 피라는 시어 하나에도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적 이미지를 구분하고 어떤 생각할 때 시각적 이미지가 뭐지? 라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준과 범위를 훨씬 넓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는요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있다가 쫑티 코멘트에서 설명을 더 해드릴 건데 내 마음에 안 느껴져도 감각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특히 그 중에서도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시각적 이미지는 그냥 모든 구절, 모든 시어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 기준이 만약에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한 문제씩 틀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늘 및 푸른 바다, 색채어를 쓰긴 했지만요. 하늘이랑 바다, 가슴을 열었다. 이거 다 시각적 이미지예요. 가슴을 여는 게 왜 시각이에요, 선생님? 눈이 없었으면 가슴 여는 걸 못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좁은 들길, 이런 거 다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장미도 시각적 이미지고요. 불다도 색채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 정, 촉, 후, 미 이렇게 5개의 감각적 이미지를 먼저 외워주세요. 시, 청, 촉, 후, 미. 그 다음에 청각입니다. 청각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머릿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이런 식으로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네.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가 있고 의성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태어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동작이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라면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잖아요. 그러니까 의성어가 쓰였으면 반드시 청각적 이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쏴는 의태어라기보다는 의성어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된 음성 상징어이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죠.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선생님, 울지요?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예요? 네. 예를 들면 우는 소리를 여기다가 안 썼어. 우는 소리를 만약에 썼다고 해볼까? 엉엉, 뭐 귀가 아프게 울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썼어도 그냥 울지요만 있어도 청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감각적 이미지를 구분하고 감각적 이미지를 판단해야 될 때에는 그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선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촉각적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촉각적 이미지라고 하겠죠. 포근한 봄의 졸음, 포근한 네, 촉각적이고요. 서늘한 옷자락, 서늘하대. 네, 피부로 느낀 거죠. 촉각적 이미지였습니다. 후각적 이미지는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매와 향기 나오는 순간 후각이죠. 향기롭다, 꽃지집 냄새가 향그럽네. 후각적 이미지였습니다. 미각적 이미지는 혀로 맛을 보는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쓰다 그랬어. 쓴 거니까 미각이겠죠? 그 다음에 간간하고 짭조름하다. 이것도 혓바닥으로 느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각입니다. 근데 바람 냄새래. 냄새라고 했으니까 후각도 같이 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2개 사용한 것들은 우리가 복합 감각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이따 복합 감각과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는 많이 들어봤죠.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판단할 때에는 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너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넓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각적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각적 이미지는 색을 통해서 드러나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서술에도 나타납니다. 수능에 출제됐던 선지들을 선생님이 쭉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수능 기출 중에서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았던 시각적 이미지가 맞아 라고 판단했던 선지들을 쭉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날개를 접고 이거 시각적 이미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날개를 접는 게 꼭 시각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세월이 물을 흐르듯 하니 이것도 시각으로 봤습니다. 왜? 물이 흐르는 게 시각이기 때문에. 눈발이라도 치는지 이것도 시각으로 봤어요. 눈발이라도 치는지 이거는 심지어 눈발을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치는지라고 했으니까 추측한 거잖아요.
눈발이라도 치는지 상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할 때조차도 그 시각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나타나야 이런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자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이 구절을 쓸 때에는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쓰는 거잖아요. 눈발이 치는 그 이미지를.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에도 머릿속으로 자연스레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봤습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보았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합 감각과 공감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출제 안 할 겁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종종 물어보죠. 특히 공감각 중에서도 시각의 청각하게, 정각의 시각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아두기는 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복합 감각은요, 말이 돼요. 근데요, 공감각은요, 발음도 어렵네. 공감각은요,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복합 감각은 감각적 이미지 두 개를 쓰긴 썼는데, 그냥 어떤 사물과 대상을 묘사할 때 얘도 쓰고 얘도 쓴 거예요. 예를 들어, 하얀 밭과 향긋한 나물, 이러면 시각과 그 다음에 향긋한 거니까 후각을 따로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돼요. 밥이 하얗잖아. 말이 되죠. 나물이 향긋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공감각적 이미지는요, 말이 안 돼요. 푸른 종소리. 어떻게 소리가 파란색이야? 그죠? 이거는 사실 뭐부터 먼저 본 거예요? 들은 거죠, 사실은. 종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종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이 소리가 무슨 색 같아? 약간 파란색 같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상상한 거거든요. 그죠? 종소리는 직접 들었고 그걸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따져야 돼요. 먼저 소리를 들었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푸른색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종소리는 사실은 따져보면 말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따졌을 때 청각이 먼저였죠. 그럼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각에 푸른이니까 시각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른 종소리를 시각에 청각하다 이러면 또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합 감각을 마저 더 볼게요. 푸른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거린다. 푸른 하늘 시각적 이미지. 종달새가 짓거린데 청각적 이미지. 따로 썼죠.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자, 술 읽는 마을 요거는 사실은 후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후각적 이미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저녁놀이 타고 있대.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거린대요. 흐릿한 불빛 시각이고요. 거기에 앉아서 뭐예요? 말을 해요. 도란도란. 청각적 이미지죠. 따로따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말이 돼요. 자,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흥금 소리가 쌓인대요.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쌓이죠? 쌓인다는 건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를 먼저 들었겠죠? 청각에 근데 그게 쌓인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쪽빛 바람. 자, 바람은요, 여러분,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바람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촉각적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했죠? 쪽빛, 시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가 됩니다. 국화향기가 흔들린대요. 향기니까 후각이죠? 근데 후각이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흔들린대. 흔들리는 거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꽃처럼 붉은 울음. 얘는 뭐부터 먼저 경험한 거예요? 울음을 먼저 경험한 거죠. 근데 울음을 들으니까 그게 빨간색이야.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대요. 네, 소리니까 청각이고요. 발길로 차는 거니까 시각도 가능할 것 같고 얘는 촉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발길로 차는 건 시각도 가능, 촉각도 가능. 그래서 복합 감각은 감각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각이 두 개 이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어. 그러면은 복합 감각. 그런데 공감각은요, 감각이 전이 됐다 이럽니다. 청각으로 시작했던 감각이 시각으로 슉 바뀌어버렸어. 전이 돼버렸어. 그건 공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연쇄됐다 이러면 복합감각,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이러면 공감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비유법입니다.
자, 여러분 비유법이라고 하면은 직유법이랑 은유법만 떠올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비유에는 애들아 직유와 은유가 있어? 이걸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직유와 은유만 비유인 줄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틀리는 게 한 문제씩 등장할 겁니다. 이거는 내신도 수능도 상관없어요. 수능에서도 직유, 은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유가 맞아 라고 판단한 선지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의인법, 화류법, 의성법, 의태법, 대유법도 다 비유한 거다라는 지식, 그 개념을 먼저 제대로 세팅을 하시고 제대로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문제씩 날아갑니다. 네. 자, 그럼 비유법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유의 정의는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게 비유입니다. 원관념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조관념은 그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좀 쉽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보조관념.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비유로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사함이 없는데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유사하다는 건 본질적으로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건 비유가 아니죠. 그건 그냥 동일한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동물을 사람에 비유했어. 그럼 동물과 사람은 유사한 게 맞아요. 그러나 차이도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비유법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할 때 어떤 표지어들을 사용하냐?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 같이, 뭐뭐 마냥, 뭐뭐인 양 이런 애들이 사용되면 직유법입니다. 알아두세요. 처럼, 인 듯, 같이, 마냥, 인 양.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 자, 얘는요. 원관념이 뭔지 찾아보세요. 원관념이 뭐였죠? 작가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보름달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원관념이고 걔를 보름달로 비유했기 때문에 보름달은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기에서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아보세요. 네, 원관념은 나그네고요. 보조관념은 뭐죠? 달입니다. 구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달이 구름에 구름 위를 이렇게 떠가는 거잖아요. 달이 그 구름 위를 떠가는 모습이 나그네 같다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가 원관념, 달이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은유법은 뭡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A는 B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은유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야 이러면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이 되죠. 그래서 뭐 호수처럼 고요해일 수도 있고 호수처럼 잔잔해일 수도 있고 호수처럼 넓어일 수도 있고 호수처럼 짜지는 않고 좀 담백해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호수와 뭐가 유사한지는 시의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고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호수라는 보조관념에 빗대고 비유한 은유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나로 뺍니다. 은유법이죠. 그리고 당신은 행입니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죠. 푸른 눕고 드디어 울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 연모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산이 바다를 사랑한대. 의인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의인법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뭘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푸른 눕고 드디어 울었다 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무엇일까요? 네, 원관념은 풀이었고요. 보조관념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의인법이 이 비유법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의인법은요, 보조관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숨어 있죠. 사람이라는 시어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풀이라는 원관념을 사람에 지금 빗대고 비유한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류법은요,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으르렁거리는 파도. 그러니까 사람이 으르렁거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의인법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봄이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네. 이것도 뭐 꼭 사람만이 다가오진 않잖아요. 동물도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화류법이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화류법 안에 이렇게 의인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법과 의태법이죠. 의성어하고 의태어는 합쳐서 우리가 음성상징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성상징어에서 첫 번째 의성어는 소리와 관련된 거고요. 의태어는 모양이나 동작을 나타낸 겁니다. 짹짹, 쾅, 딸랑딸랑 얘네들은 의성어. 쪼르르 뭔가 얘는 소리라기보다는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쪼르르는 사실 소리랑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쪼르르는 약간 의성어에 가까운 느낌도 들기는 하죠. 네. 근데 출렁이나 뭐 둥실둥실 얘네들은 소리라기보다는 확실히 어떤 모양이나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애들이 되기 때문에 의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유법입니다. 대유법은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대유라고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때 펜은요, 또 이때 칼은요, 진짜 이 펜 하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펜은 어떤 글의 힘, 칼은 무력, 이런 것들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인 힘, 또 글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바가 되죠. 빼앗긴 들에도 포문오는가, 빼앗긴 들, 얘는요, 정말 그 작은 들판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뜻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유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는 없다. 네, 빵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빵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음식물.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고 넉넉해, 배불러. 그렇다고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1차적 욕구와 본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물만 가지고서는 살 수 없고 2차적, 3차적 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대유법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좀만 더 적어볼까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썼다. 미안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애들이 눕는 침대를 요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러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인생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대유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혹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얘는 뭐 앞뒤 상관없이 다 쓰는 것 같아요. 얘도 꼭 백두산부터 한라산이라는 그 어떤 몇 킬로미터의 영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바가 되죠. 이런 것들이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유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은 무언가 강조하고 싶으니까 쓰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으려면 뭘 하면 돼요? 반복하면 되죠. 단어, 구절, 문장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형태의 반복, 이런 꼴로 반복되는 걸 우리가 A, A, B, A 구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영탄법. 영탄법은 감정의 고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감정의 고조, 뭔가 내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려면 느낌표거든요. 느낌표인데 느낌표가 시 속에 꼭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표처럼 읽힐 수 있는 것들이 영탄법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아, 오호라, 와우 이런 감탄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영탄법이 사용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새야 울지 마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런 애들도 종결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법입니다. 네, 과장법은 말 그대로 과장을 하는 거죠. 하늘을 찌르는 높은 산 과장했죠? 네,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산이 높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아 과장했죠? 그리움의 정서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점층법은요. 점점점 의미가 커지게, 의미 단위가 점점 확대되게 쓰는 것들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천년만년 사세요 이런 거죠. 학교에, 나라에, 전 세계에 나의 이름을 드높이리라. 점층법입니다. 점층법에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점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부터 점점 작은 걸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점강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연세법입니다. 연세법은 특히 수능이나 내신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세법은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앞부분에서 되풀이하는 방법을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질처럼 연결고리가 사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앞뒤로 이렇게 물려 있는 어떤 형태를 연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잘가 울지 말아라. 네가 울면 날이 샌다.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네. 앞구절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앞부분에, 앞구절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앞부분에 연쇄적으로 쇠사슬처럼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죠. 연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세법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동요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게 연세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대조법입니다. 대조는 A와 B를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강조하고 싶을 때 대조를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조가 돼 있네요. 부딪힌 무릎보다 마음 한쪽이 더 아파온다. 네, 마음이 강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변화법입니다. 첫 번째, 반어법. 반어법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부러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실 때에는, 이미 가실 때에 나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미 가셔도 나 안 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뭐예요? 슬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자는 울 거예요. 엄청 울 건데 나 안 운다. 나 안 울 거야. 나 후회 안 해. 이렇게 뻥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법은 뻥치는 거예요. 요 반어법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찾으시면 내 말이 잊었노라. 언젠가 당신이 나를 찾아오면 나 그때 잊었다고 말할 거야. 뻥입니다. 네, 반어법이. 대표적인 반어법은 그런 게 있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아주 칭찬해 줄 때. 참 잘했다.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역시 60점이나 받아갔구나. 너무 잘했어. 뻥치는 거잖아요. 반어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은요. 모순, 요게 역설의 핵심 키워드죠. 모순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돼야 됩니다. 반어법은 뻥치는 거고 반대로 표현한 거라면 역설법은 말이 안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진리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봄을 분명히 슬프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찬란하대요. 찬란하다는 건 아주 아름답다 이런 뜻이고 슬프다는 건 너무 슬퍼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시어가 합쳐져 있어요. 뭔가 말이 안 됩니다. 모순적이거든요. 역설법이죠. 이제 이 시의 전문을 다 읽어보면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역설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시를 공부해 보면서 뒤에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이 시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떤 진리와 통찰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런 게 역설법이구나. 이래서 역설법을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잡아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괴로웠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슬픈 거거든요. 이별했거든요. 근데 그 이별이 축복을 가져다 준대요. 뭔 말이야? 역설법입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서리법은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입니다. 근데 시 속에 물음표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꼭 물음표라는 그 기호를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문 형식인 건 맞아요. 근데 답정너 의문문입니다. 답정너 의문문. 그러니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서리법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평서문이에요. 실제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리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답정너 의문문이죠. 자유 없이 살 수 있는가? 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겠는가? 부모님을
여이면 슬프지 않겠는가? 뭔 말이에요? 슬프다는 거예요. 답정너 의문문. 형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의문문. 형식만 의문문인 거.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대꾸법입니다. 얘도 너무 많이 나오죠. 대꾸법은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문장 구조가 떨어져 있으면 대꾸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연결돼 있어야 돼. 나란히 앞뒤로. 그걸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다. A는 B하고 C는 D하다. 대꾸법이죠. 석주탄을 밭비 건너 강선대로 올라가니 장소를 어쩌고 했고 또 장소를 어쩌고 했죠? 대꾸법입니다.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름답다 내 나라여. 그죠? 뭐라고 썼을까? 노란 은행잎에 도치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술어 가면 뒤에 가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서술어 가면 뒤에 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 서술어를 맨 앞에 가져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걸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먹을 거야 돈가스 뭐 이런 거 다 도치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간걸침. 행간걸침은 한 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시 구절을 의도적으로 엔터를 쳐서 다음 행에다가 걸쳐놓는 기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엔터를 여기서 치면 안 되거든. 근데 일부러 이상한 데서 엔터를 쳐서 한 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구절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함으로써 집중, 이목이 확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다, 엔터, 말을 할까, 엔터, 하니 그리워. 자, 특히 여기 보세요. 말을 할까 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맞지 않아요? 말을 할까 하다. 근데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행간걸침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배열을 이상하게 해버리죠. 그러면 독자가 이것들을 낭송할 때 호흡이 조절됩니다. 호흡이 이상한 데서 딱 끊기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긴장이 되고 집중이 되면 역시 강조가 되는 효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 구분하기 이거를 선생님이 쫑티 코멘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비유하고 상징은 좀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를 여기 좀 옮길까 이렇게 잘 안 보였었네. 지금까지 좀 가리고 있었나요? 자,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유는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 바로 원관념의 유무입니다. 비유는 원관념이 있어요. 근데 상징은요. 원관념이 없고 보조관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암시적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이런 이제 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진눈깨비가 되지 말지. 이때 진눈깨비는요, 상징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원관념을 숨겨버려요. 그리고 진눈깨비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네가 추측해봐. 어떤 앞뒤 문맥과 구절을 통해 내가 이 진눈깨비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했는지 생각해봐.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때 진눈깨비는 뭐의 상징이냐면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소한 이런 존재로 시 속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눈깨비하고 이제 반대되는 시어가 한방눈이잖아요. 한방눈은 이제 눈 중에서도 펑펑 내리잖아요. 아주 따뜻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로서 이 시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눈은 사회적 약자 아니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펑펑 두껍게 내려주는 뭐 이런 어떤 시어로서 이 시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진눈깨비가 되지 말자 이랬을 때의 진눈깨비는 아주 눈과 비가 이제 섞여가지고 뭔지도 모르겠는 얘는 뭐야 정체가 뭐야 막 추적추적 내리고 막 더러워지고 땅은 이런 느낌으로 진눈깨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비유라고 하지 않고 상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또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도 이 모시수건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손님을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향한 아주 갸륵한 정성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 아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손님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게 못이 수건이거든요. 그걸 마련해 두라는 건 사실 예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 이때 산수유 열매는 당연히 성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그래서 원형적 상징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상징입니다. 읽어보세요. 관습적 상징은 그 문화권에서 혹은 그 국가 안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은 그 작가가 이 특정 작품 속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전개입니다. 시상전개는요, 말 그대로 시의 이미지, 아까 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였잖아요. 시의 이미지를 전개해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전개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를 전개해 나갈 때, 시를 1년부터 마지막 년까지 쭉 써나갈 때 어떤 전개 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시상 전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낮에서 밤, 혹은 봄에서 여름, 겨울에서 봄, 과거에서 현재, 또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할 수 있고요. 순행적 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얘기를 하다가 과거로 후루룩 건너가는 거죠.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 흐른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시나 아침 이미지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시간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 작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 뒤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입니다. 화자가 공간을 이동해요. 화자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가 전개되고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입니다. 화자가 처한 장소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장소가 변하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겠죠. 근데 화자가 서 있는 장소 자체는 계속 동일하게 고정돼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쟤를 봤다, 얘를 봤다, 저기를 봤다, 여기를 봤다. 이러면 시선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데 대표적으로 원경에서 근경 혹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걸 봤다가 갑자기 시선이 확 가까운 걸로 넘어왔어. 그러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이 이동했다. 그죠? 집 바깥을 내가 쭉 보고 있었어요. 집 바깥에 막 산이라든지 눈 내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시선이 확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 안에 있는 어떤 탁자 아니면 뭐 난로 뭐 이러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이 이동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산에서 마을로. 그러니까 산을 보다가 갑자기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을 쫙 봐. 근데 공간의 이동은 아니야. 내가 산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이동했어. 이러면 공간의 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청로루라는 시를 보면 산을 보다가 산에 있는 절을 보다가 그다음에 청로루의 눈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선의 이동입니다. 산을 보다가 산 속에 나 있는 길을 봤다가 길을 보다가 또 배를 보고요. 그 배 위에 있는 늙은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시선의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경후정입니다. 경치와 풍경을 먼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서를 뒤에 얘기해 주는 거죠. 쓸쓸한 가을날의 풍경을 쫙 묘사해. 나뭇잎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서 나 외롭다 이런 정서가 뒤에 나와 이어져. 그럼 선경후정입니다. 정다운 한 쌍의 꾀꼬리를 묘사했어. 와, 남녀 꾀꼬리가 너무 행복하게 지저귀면서 놀고 있네. 행복해 보이네. 그 장면을 보니까 아, 나 너무 외롭다. 이러면 성경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미상관입니다. 시의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하면은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네, 하도록이 아니죠.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작품 감상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매번 공부하는 내용이죠. 언제까지 안 외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외우세요, 제발. 끝내버리세요.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에요. 내재적 관점은 작품만 보겠다는 겁니다. 작품 바깥의 정보는 활용하지 않겠다. 이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외재적 관점은
작품 바깥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만 보겠다.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이 작품 자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작품 안에서 추출해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만 읽어내겠다. 이러면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요것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어보니 화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군.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슬퍼하고 있는 여인의 한을 이야기했군. 이런 감상을 했어요. 그 내재적 관점입니다. 주제라 그러면 뭔가 학생들이 이거 작품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제라고 하는 건 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쫙 모았을 때 나오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나왔을 때 아이들이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재적 관점도 내재적 관점 안에 주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준을 잘 설정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 관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이죠.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입니다. 작가 중심의 정보. 작가의 정보를 작품 읽을 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작가의 정보는 뭐가 있어요? 작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 아니면 시골에서 살았어. 이런 작가의 인생을 보겠다는 거예요. 작가의 경험, 작가의 가정사, 작가의 창작 의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작가가 쓴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 작가가 이 작품 썼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썼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서 이 작품을 읽어보니까 이 시의 이 구조는 이런 해석이겠다. 충분히 가능한 감상이거든요.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반영론적 관점은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가 작품 속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효용 말 그대로 이 작품을 읽었을 때 효용이 뭔데? 효과가 뭔데? 이걸 궁금해 하겠다는 거예요. 교훈이라든지 어떤 감동, 어떤 쾌감을 줄 수 있는데를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효용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요 표현론적 관점이랑 반영론적 관점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6.25 전쟁의 전후시대 이상가족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가족 해체나 그런 슬픔을 주제로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시 6.25 전쟁에 이상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반영론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비슷하게 조금만 꼬아서 표현론적 관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작가는 6.25 전쟁 중에 전쟁에 참전했었던 참전 군인이다.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작가가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살인에 중독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통찰, 그 다음에 정서적 충격과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면은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때가 있을 때 있지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작가 중심일까 이게 아니면은 이 세계 현실 세계 중심일까 이것들을 고민하시고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포도라는 시를 내재적 관점으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화자는 손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를 정성스럽게 맞이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네. 이런 거죠. 근데 외재적 관점으로 읽으면 화자는 조국의 독립과 강복을 염원하고 있네. 이러면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작품을 읽은 게 되겠습니다. 김수영의 풀을 읽을 때에도 대비와 대조를 통해 풀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네. 이러면은 내재적 관점이고요. 독재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민중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네. 이러면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 현대시를 앞으로 읽어나갈 때 꼭 필요한 개념어들, 표현상의 특징들, 그죠? 그런 기법들 쫙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 앞으로 고3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걸 활용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제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끝내버리세요. 100% 완벽하게. 얘네들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탁 틀로 잡혀 있어야
앞으로 100개의 작품, 200개의 작품을 공부해 나갈 때 걔네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